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가 된 이순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딸에게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33세에 늦둥이 딸 은영이를 낳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였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은영이가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은영이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은영이가 아빠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 딸 두고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은영이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어린 은영이는 아빠가 왜 안 오는지 몰라서 매일 현관문 앞에 앉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라도 꿋꿋하게 버텨야 은영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덕분에 유족급여와 보험금으로 당장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은영이를 혼자 키우면서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는 서름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은영이는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삐뚤어지거나 반항하는 일도 없이 오히려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아이였어요. 은영아,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괜한 걱정 말고. 엄마, 저도 이제 다 컸잖아요. 엄마 혼자 힘들게 하시는 거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이 정도는 제가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는 은영이를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는 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를 전공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거든요. 동네 꼬마들이 은영이만 보면 따라다닐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집 근처 어린이집에 취직해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이 제가 만든 김밥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다 먹었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요리 가르쳐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다. 우리 은영이가 아이들한테 인기 많다니 엄마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그런데 엄마, 저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반에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꾸 저한테 선생님이 우리 엄마 같아요라고 하거든요. 집에서 엄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은영이가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은영이가 29살이 되던 해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강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35살 남자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고 은영이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민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반가워요. 우리 은영이가 평소에 민수 씨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은영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은영아, 우리 둘만의 시간이 정말 소중해.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지내자. 그렇긴 하지만 가끔은 엄마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자주는 안 되겠어. 우리가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서로에게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때는 신혼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더욱 놀란 건 민수가 은영이와 사귄 지 겨우 6달 만에 결혼을 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벌써?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빠가 저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서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은영아,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야.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그런데 오빠가 너무 간절하게 말하니까 저도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29인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은영이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민수와 은영이의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났고 무엇보다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은영아, 엄마가 보기엔 그 사람이 너무 급하게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아. 좀 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엄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 오빠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오빠를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다른 문제야. 결혼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더 신중해야 해. 엄마 말씀도 맞지만 저는 민수 오빠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도 편하게 지내시고 저도 제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은영이가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은영이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는 은영이 때문에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와 만날 때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면 은영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자주 못 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물론 신혼이니까 바쁘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연락하고 지내야죠. 네, 물론이죠. 하지만 은영이가 새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결국 은영이는 29살에 강민수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영이가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어요. 은영아, 정말 예쁘다. 엄마가 이렇게 예쁜 딸을 키웠구나. 엄마, 지금까지 저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행복하게 살면서 엄마한테도 효도할게요.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은영이는
결혼해서 민수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은영이가 자주 연락했어요. 신혼 생활이 어떤지, 요리는 잘하고 있는지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나누곤 했죠. 엄마, 저 오늘 민수 오빠한테 김치찌개 해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가르쳐준 그 레시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다행이다. 우리 은영이가 요리 잘한다고 소문나겠네. 근데 엄마, 민수 오빠가 가끔 제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딸이 엄마한테 안부 묻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은영이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전화했는데 점점 1번, 그리고 나중에는 2주에 1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은영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졌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직장에서 좀 바빠서요. 그리고 민수 오빠가 저녁에 같이 시간 보내자고 해서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가끔 안부라도 전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하지만 은영이의 연락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명절 때나 생일 때만 간신히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명절 때는 어김없이 안부 전화를 해주던 은영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는 꼭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곤 했거든요. 엄마, 설 잘 보내세요. 저는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왔어요. 그래, 다들 별일 없고 시댁 어른들도 건강하시지? 네, 다들 건강하세요. 엄마도 혼자 계시지 말고 어디 나가시든지 해요. 괜찮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좋아. 나는 걱정 말아라. 그런데 올해 설날에는 은영이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설날 당일에도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니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은영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설 잘 보냈어? 엄마 걱정돼서 연락한다. 하루 더 기다려보았지만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은영아, 왜 전화를 안 받니? 엄마가 걱정된다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그렇게 또 문자를 보냈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은영이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저는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바쁘고 신혼부부라고 해도 명절에 안부 인사도 없이 엄마 전화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은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뤘습니다. 결국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은영이가 사는 아파트 주소를 적어놓은 수첩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결혼할 때 민수가 마련한 신혼집이었죠. 그곳에 간 적은 몇 번 없었어요. 은영이가 결혼 초기에 한두 번 초대해 준 건 말고는 거의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려 은영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제법 큰 아파트 단지였는데 주변에 마트도 있고 학교도 가까워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은영이가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민수와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15층에 도착해서 1503호에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은영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평상시라면 은영이가 엄마 왔어요 하면서 반갑게 문을 열어줬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러봤어요. 은영아, 혹시 집에 있니? 엄마가 왔어.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평일 낮 시간이니까 은영이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와본 거였죠. 그런데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면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혹시 1503호 오셨어요? 네, 맞아요. 제 딸이 사는 집인데 연락이 안 돼서 왔거든요. 옆집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그럼 혹시 그 집 어머니세요? 네, 맞아요. 왜 그러시죠? 무슨 일 있나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 집 여자가 죽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물어봤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며칠 전에 구급차가 왔다 간 후로 집이 계속 조용했어요. 남편분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며칠 뒤에 남편분이 잠깐 왔다 가면서 저희한테 말했어요. 아유, 어쩌면 좋아요.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구급차가 왔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은영이가 죽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아픈 데도 없던 애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 딸이 죽었을 리가 없다고요.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최근에 그 남편분 택배가 저희 집에 잘못 와서 전해주려고 가니까 아무도 없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뭔가 멀리 떠나시는 분 같았어요. 현관에 짐가방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여행 가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아내가 갑자기 죽어서 정리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이걸 어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나 은영이 엄마야. 지금 은영이 집 앞에 와 있는데 옆집에서 은영이가 죽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은영이가 그저께 갑자기 심장마비로. 뭐라고? 심장마비? 은영이가 왜 심장마비를? 그리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장례 중이라서. 장례? 장례를 언제부터 했다는 거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가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잠시 뒤 민수한테서 장례식장 주소가 문자로 왔어요. 저는 옆집 아주머니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급히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은영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니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30분 정도 걸려서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큰 장례식장이었는데 여러 개의 빈소가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은영이 이름을 말하니 3층 301호라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직도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01호 앞에 도착하니 고 전은영이라고 쓰인 명패가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로 은영이가 죽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은영이가 관 안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은영아. 저는 관 앞으로 다가가서 은영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차갑게 식어있는 은영이의 뺨을 만지는 순간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은영아, 엄마 왔어. 왜 이렇게 됐어? 엄마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때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늦어서 죄송해요. 장모님 오시면 마지막 인사를 나누신 후에 입관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민수를 봤는데 민수도 상당히 지쳐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민수야, 은영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심장마비라니. 은영이가 심장병이 있었어? 아니에요. 평소에는 건강했어요. 그날 저녁에 은영이가 일찍 자겠다고 해서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은영이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급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래서 바로 나한테 연락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정말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이 장례를 서둘러서 치르자고 하시는 바람에. 그때 빈소 안쪽에서 나이든 부부가 나왔어요. 민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 사돈댁이 오셨군요. 이런 일로 뵙게 되다니.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고 있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친정어머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장례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이 이틀째고 내일 발인 예정입니다. 그럼 나한테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내가 은영이 엄마인데. 민수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챙겨야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저는 은영이 관 앞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이틀 동안 친정어머니도 모르게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그런데 계속 은영이를 보고 있으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은영이 얼굴이 평소보다 너무 야위어 보였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은영이가 요즘 많이 아팠나요? 얼굴이 너무 야위어 보이는데.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힘들어하고. 그러게요. 마지막에 왔을 때도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다가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은영이의 차가운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내 딸이 저렇게 차갑게 누워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셨네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쇼크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 좀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은영이는 어떻게 됐어? 지금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은영이 곁에 있어야 했어요. 마지막까지라도 은영이와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나는 은영이한테 가야 해. 마지막인데 엄마가 곁에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영이의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건강했던 은영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게 이상했고, 무엇보다 친정에 연락도 없이 장례를 치렀다는 게 납득이 안 됐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은영이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건강했던 은영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친정에 연락도 없이 장례를 서둘러 치렀다는 게 납득이 안 됐어요. 민수의 태도도 뭔가 어색했고요. 그 다음 날, 저는 은영이와 가장 친했던 친구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수진이는 은영이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거든요. 수진아, 나 은영이 엄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요즘 은영이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이도 은영이가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은영이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 네? 뭐라고요? 은영이가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왜요? 걔가 왜 죽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랬다고는 하는데. 수진아, 우리 은영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 젊은 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간 게 너무... 심장마비요?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저 일주일 전에 은영이랑 만났는데 그때는 멀쩡했어요. 뭐? 일주일 전에 만났다고? 네, 맞아요. 은영이가 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은영이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손목에 멍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은영이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요즘 집에 있는 게 무섭다고. 무섭다고? 왜?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남편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자꾸 트집을 잡고 화를 낸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은영이가 점점 연락을 안 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영이가 뭐라고 했어? 이혼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어머니, 혹시 정말로 심장마비가 맞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건강하던 은영이가 갑자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혼자만의 의심이라고 여겼는데 수진이까지 그렇게 말하니 확신이 섰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또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은영이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런 말을 왜 갑자기? 저도 이상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요즘 불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민수 오빠 휴대폰에서 이상한 게 나오면 꼭 확인해 보라고.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은영이가 정말로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민수와 시아버지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빈소 뒤편 복도에서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들리더라고요. 민수야, 보험 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 어제 서류 다 제출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처리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 5억이요. 작년에 가입할 때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5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네. 장례비 빼고 나면 새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 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은영이가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민수가 아내가 죽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 처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민수 아버지가 새 출발이라고 한 말도 이상했어요. 보통 사랑하는 아내를 잃으면 새 출발보다는 슬픔이 먼저일 텐데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서 빈소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욱 커졌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혹시 은영이가 보험 가입한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 보험료?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왜요?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5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민수가 벌써 보험금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 5억 원이요? 그런 큰 보험을? 은영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리고 벌써 신청을 했다고요? 응. 장례 중인데도 벌써 처리했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어머니, 그거 정말 이상해요. 보통 그렇게 빨리 하나요? 그리고 은영이가 5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린이집 교사 월급으로는 보험료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저는 수진이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은영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직장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원장 선생님도 은영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윤영 선생님이 그렇게 갑자기... 원장 선생님, 혹시 은영이가 최근에 좀 이상해 보이거나 그런 적 없었나요? 사실 지난달부터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평소에 밝고 활발했던 선생님이 요즘엔 좀 침울해 보였어요. 그리고 자주 아프다며 조퇴하는 일이 많아졌고요. 자주 아팠다고요? 네, 두통이 심하다거나 몸살이 났다거나.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는데. 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남편분이 어린이집에 오셔서 선생님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선생님이 남편분을 보고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은영이 선생님한테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달 전쯤이었나요? 그날 은영이 선생님이 급하게 가방을 챙기면서 저한테 죄송해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됐었는데. 저는 원장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은영이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뭔가 눈치채신 게 있을까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두들 최근에 전은영 선생님이 많이 조용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쉬는 시간에 웃고 떠들기도 했는데 요즘엔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며칠 전에 혹시 제가 갑자기 못 나오게 되면 아이들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못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혹시 모르니까라고만 했다고 해요. 그때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어린이집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영이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은영이의 죽음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말도 그렇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의 증언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 때문이었죠. 은영이의 예감, 어린이집에서의 이상한 변화들, 그리고 5억 원짜리 보험과 너무 빠른 보험금 신청.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했습니다. 수진아,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너도 은영이 친구니까 같이 가줄 수 있지? 네, 어머니.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은영이가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면 꼭 밝혀야죠. 그렇게 저희는 관할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접수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는데 경찰관이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수사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니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미 화장이 끝난 상태라 부검은 불가능해요. 그럼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제 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증언들과 정황들을 토대로 일단 내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만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민수 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실 강민수 씨가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발견되었거든요. 그 다음 날 민수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자백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민수가 은영이를 죽였다는 게 확인된 거였거든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 종일 울기만 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은영이가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은영이 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걱정되었는지 수진이가 매일 와서 챙겨줬는데 그때는 고마운 줄도 몰랐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뭐라도 드셔야 해요. 수진아,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은영이가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하나? 어머니, 은영이도 어머니가 이러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내 딸의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더 힘들었어요. 법정에서 민수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가 변호사와 이야기하며 태연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미칠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검사가 범행 수법을 자세히 설명할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은영이가 수면제에 의식을 잃고 숨도 못 쉬며 괴로워했을 모습을 상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나쁜 놈아, 우리 은영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 법정 경비원들이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분하고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날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가끔은 은영이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추기도 했고, 마트에서 은영이가 좋아하던 과자를 사다가 집에 와서 울기도 했습니다. 특히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잠들기 전에 은영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첫 걸음마를 뗄 때, 어린이집에 처음 갈 때 울던 모습, 대학교 입학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 은영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밤이면 새벽까지 잠을 못 이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무기력했습니다. 수진이는 자주 찾아와서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있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자고 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은영이도 걱정할 거예요. 수진아, 나는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은영이가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드시고 주무셔야 해요. 은영이를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들도 별로 위로가 안 됐어요. 오히려 은영이를 위해서라는 말이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쯤 수진이가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수진이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상담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느끼시는 감정들이 모두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런 상실을 겪으신 분들은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괜찮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은영이를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괜찮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8개월 후 1심에서 민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날 법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극악한 범죄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은영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은영아, 이제 그 나쁜 놈이 벌 받았어. 네가 억울하지 않게 됐어. 민수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보험금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보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내 딸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처음에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몇 달 동안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은영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결식 아동들을 위한 급식 지원 소식을 봤어요.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못 먹고 집에 가는 아이들, 주말에 굶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은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영이가 그런 아이들을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은영이를 구하지 못한 제가 은영이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 연락해서 정기 후원을 시작했어요. 매달 조금씩 급식비와 간식비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후원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딸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늦었지만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후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조금씩 견딜만 해졌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작은 카페도 하나 열었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와서 차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소박한 곳입니다.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씩 위로가 되더라고요. 카페 한쪽 벽에는 은영이 사진을 작게 걸어놨어요. 웃고 있는 은영이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은영아, 오늘도 엄마가 열심히 살아볼게. 가끔 힘들어 보이는 분들이 오시면 차라도 한 잔 더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영이가 했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은영이 없는 삶에 적응해 나갔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밤에 은영이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은영이 생일이나 기일에는 정말 힘들어요. 은영이 첫 기일 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날은 카페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집에서 울었습니다. 은영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서 상을 차려놓고 혼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은영아, 엄마가 왔어. 네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여왔어.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런 날이면 며칠 동안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영이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토요일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이 카페에 와서 책을 읽곤 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던 은영이를 생각하며 시작한 일인데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은영이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영아, 엄마가 네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계속 돌볼게. 네 목까지 사랑해줄게. 간혹 상담을 받기도 해요.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든 슬픔이라서요.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아픔은 시간이 약이라고.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견딜만 해진다고요. 선생님, 저는 언제쯤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님, 평범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은영이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사는 것도 삶의 방식이에요. 그 슬픔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사시면 돼요. 그 말이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억지로 괜찮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 은영이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도 카페에서 은영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은영이를 잃은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은영이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은영이를 기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